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미스터리 문명. 차크몰에게 인간의 심장을 바쳐라.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신전 엘 카스티오. 마야 문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시 천문학과 수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문명을 구축했던 마야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성함이란 명목하에 아주 잔악했던 풍습으로도 유명하죠. 멕시코 유카타 반도에 있는 치제니트사에는 마야인의 고도화된 문명을 알려주는 수많은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시 심장부에 우뚝 솟아 있는 엘 카스티오라는 건축물이죠. 한눈에 보기에도 정교하게 건축된 엘 카스티오는 당시 마야 문명의 고도화된 천문학과 수학적 지식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엘 카스티오의 네 개의 면에는 신전으로 오르는 계단이 각각 존재하는데, 이 계단의 개수는 한 면당 94개이며 총 364개가 됩니다. 여기에 신전으로 통하는 최상단의 계단 한 개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365개가 되죠. 바로 마야인이 엘 카스티오의 계단을 통해 일련의 일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의 천문학적 지식으로 연간 일수를 알고 있다니 꽤나 놀라운 사실이겠죠. 다만 엘 카스티오의 실상을 알게 되면 마냥 감탄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거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엘 카스티오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었으며,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바로 인간이었거든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들만의 신성한 의식을 위해 365개의 계단을 강박적으로 건축한 마야 문명과 엘 카스티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이냐, 개죽음이냐. 마야인의 천문학적이고 치밀한 설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 카스티오에는 매년 봄과 가을에만 나타나는 형상이 있죠. 농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춘분이 되면 피라미드에는 마치 뱀의 신 쿠쿨칸이 내려오는 듯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마야는 이것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자 인신공양을 진행했던 거죠. 그렇다면 마야인 모두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제물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엘 카스티오의 맞은편을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은편에는 공로를 위한 커다란 구기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느 구기 종목과 마찬가지로 골대에 골을 넣는 간단한 경기가 펼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기장은 단순히 여가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죠. 바로 목숨을 바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치체니트사에 충분히 찾아오면 구기 경기가 시작됩니다. 승자에겐 마야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 수여되는데, 바로 인신공양의 제물이 될 기회였습니다. 현대인의 상식으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일부러 패배하면 되지 않겠냐? 다만 해석하게도 경기에서 패배한 이들은 즉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마에서 가장 명예로운 죽음과 말 그대로 개죽음이 이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더욱 구기 경기에 참여한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크몰에게 심장을 바쳐라. 인신공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엘 카스티오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전사의 신전이 있는데, 그곳엔 1000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전 꼭대기엔 차크몰 석상을 확인할 수 있죠. 차크몰은 마야가 숭배했던 비의 신인데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날 때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구기대회가 개최됐고, 경기의 승자는 차크몰 석상 위에 눕혀 심장을 꺼내는 의식이 치러졌죠. 잔인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신공양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과연 마야의 지배층은
단순히 풍요를 위해 그리고 안녕을 위해 신에게 인신공양을 했을까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우주를 꿰뚫어 볼 만큼 영리했던 마야의 지배층이 과연 기상 상태 하나조차 파악하지 못해 인신공양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상상이 안 갑니다. 어쩌면 마야 지배층은 종교의식이 아닌 공포 정치를 위해 인신공양을 이용했을지도 모르죠. 치체니트사엔 명예의 전당도 존재합니다. 이름하여 촌판틀리 재단으로 이곳은 인신공양이 된 재물을 기르기 위해 세워졌으며 당시 마야인의 가장 큰 명엔 촌판틀리 재단에 자기 얼굴이 새겨지는 일이었죠. 다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버려진 정원 마추픽추. 지구상 가장 거대한 산맥이라 불리는 안데스 산맥에는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데스 산맥 중에서도 해발 2,400m라는 높은 고원 정상에 있는 고대 잉카 제국의 성지 마추픽추가 그것이죠. 산 밑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현지인에게는 공중도시라고 불리는 마추픽추의 또 다른 별명은 잃어버린 도시 혹은 버려진 정원이 됩니다. 과거 약 2,000명의 주민이 어느 날 한날 한시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찬란했던 문명이었던 잉카 제국은 1533년 멸망하여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잉카 제국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마추픽추가 다시금 재조명받기 시작한 건 1911년 미국의 한 고고학자에 의해서죠. 당시 미국 예일대 역사학 교수였던 하이런 빙엄은 칠레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 후 미국으로 돌아가던 중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비한 도시 전설 하나를 듣게 됩니다. 저기 높은 산 하나가 보이지? 저기 산 꼭대기에 희한한 도시 하나가 있어. 빙엄 박사는 주민이 가리킨 산을 보며 반신반의했죠.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다고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 사이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고고학자의 심장을 두드리는 말이었기에 그는 안데스 산맥을 오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약 5시간쯤 지났을까? 해발 2,400m에 있는 안데스 산맥 정상에 다다른 빙엄 박사는 멍해져만 갔습니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원주민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산 아래선 절대 알 수 없었던 마추픽추가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빙엄 박사의 눈앞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 도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911년 7월 24일 마추픽추가 세상에 재등장한 순간이었죠. 산 정상에 있는 마추픽추의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계단식 밭과 평균 20톤 정도의 암석으로 구성된 건물 200여 개가 정확히 신전과 궁전, 주택으로 구분되어져 현대의 계획 도시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빙원 박사를 무엇보다 놀라게 한 것은 건축의 정교함이었습니다. 건물에 사용된 암석의 틈 사이가 종이 한 장조차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것이죠. 그중 가장 큰 돌의 길이는 무려 8m가 넘었으며 무게는 360톤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마추픽추와 피라미드, 그리고 인티와타나. 버려진 정원 마추픽추에는 막대한 보석과 장신구가 있었는데 미국은 당시 페루가 유물을 보관할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몇천 개의 유물을 연구 목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렇게 1911년 빙엄 박사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마추픽추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죠. 하지만 발굴을 진행할수록 마추픽추의 미스터리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최대 360톤에 육박하는 돌을 운반할 기술력, 그리고 정교한 재련 방법은
당시 기술력으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해발 2,400m라는 높디 높은 안데스 산맥 정상에 마추픽추란 도시를 건설한 이유였습니다. 도대체 마추픽추는 누가 만들었으며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에 더욱더 미스터리한 사실은 마추픽추에서 발굴되는 유물의 추정 연도가 들쑥날쑥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계에서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 시기에 완성된 도시가 아닌 선사시대부터 후기 잉카 제국까지 총 3번의 시기에 걸쳐 만들어졌다는 설이 나왔죠.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하는 건 당시 기술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건축에 사용된 기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한 것인지에 중점을 둬야 하죠. 마추픽추나 피라미드 같이 고대 건축물의 불가사의로 규정된 이유가 바로 건축물들의 시초를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과 기술 정보는 이전 단계가 분명히 존재했으며 일련의 발전 과정이라는 인과관계를 거쳐 세상에 나타난 것이죠. 쉬운 예시를 들면 스마트폰 이전엔 투지폰이 있었으며 투지폰 이전엔 삐삐가 있었습니다. 다만 마추픽추는 이렇다 할 발전 과정 없이 마치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 같은 유물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추픽추에는 후대를 위한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록을 남길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이러한 기술과 정보를 후대에 전달할 방법도 선대로부터 습득할 방법도 없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도대체 마추픽추는 어디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 마추픽추. 남겨진 어떠한 기록도 없기에 마추픽추의 진실은 가설만 존재할 뿐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화려한 문명을 형성해 두고 마추픽추의 주민이었던 고대 잉카인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마추픽추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도대체 누구에게 버림을 받은 걸까요? 사탄의 성경 코덱스 기가스. 성경 그리고 사탄. 성경과 사탄,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하지만 세상엔 사탄의 성경이라 불리는 책이 존재하죠. 바로 코덱스 기가스입니다. 현재 스웨덴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코덱스 기가스는 겉보기에는 언뜻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펼치는 순간 세계의 불가사의라 불릴 만큼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1200년쯤 보헤미아 동부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한 책이 제작됩니다. 길이 1m에 두께 0.5m에 달하는 거대한 책으로 무게는 무려 일반 성인 남성의 몸무게와 흡사한 75kg에 육박하죠. 이 책에는 의학과 생리학, 고대학, 건축학, 연금학, 그 밖에 수많은 학문과 함께 주술과 엑소시즘 같은 종교적인 부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자는 이 서적에 인간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정도죠. 이 책의 이름이 코덱스 기가스가 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책을 뜻하죠. 문제는 이 거대한 책을 한 사람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집필했다는 사실입니다. 코덱스 기가스를 한 사람이 집필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글자 수로만 계산하더라도 최소 7년이 걸리는 양입니다. 게다가 코덱스 기가스에는 수많은 사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한 사람이 최소 20년간 코덱스 기가스만 집필했을 때 완성할 수 있는 분량이죠. 여기에 수도사로 사는 생활을 고려해 본다면 코덱스 기가스는 최소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큰 작업입니다. 코덱스 기가스의 방대한 내용 때문에 몇몇 학자는 코덱스 기가스가 하루 만에 쓰였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엔 맹점이 있으니 바로 필체가 되죠.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필체. 사람은 변화합니다. 하물며 글씨체는 30년이란 세월을 지나면 함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코덱스 기가스의 필체는 시간의 흐름을 부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첫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가 모두 동일한 필체로 쓰여 있습니다. 현대 컴퓨터 자판으로 작성된 책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일체 흐트러짐 없이 작성되었으며, 이는 다소 이질적이기까지 하죠. 필적이란 작업자의 감정 상태나 피로도, 작성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덱스 기가스는 그마저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우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코덱스 기가스의 필적에서는 그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탈자는 물론이거니와 흔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은 모습이죠. 또한 책에 사용된 모든 잉크는 단 하나로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쓰지 않고서는 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학자의 말 중 초월적 존재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덱스 기가스는 성경이기에 천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림을 보면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할 거죠. 두 개의 뿔과 갈라진 혀, 날카로운 손톱, 어딜 봐도 천사보단 악마의 모습에 가까운 그림은 코덱스 기가스의 중반부에 뜬금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사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덩그러니 그려져 있어 한 가지 추측할 수가 있죠. 바로 코덱스 기가스를 지필한 존재는 악마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덱스 기가스에는 잃어버린 페이지마저 이 이야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 책은 총 640쪽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중세시대 책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물임에도 16페이지가 언제 어떻게 유실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책을 살펴보면 누군가 고의로 찢은 듯한 모습마저 보이는데, 어떤 학자는 이러한 면을 토대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죠. 코덱스 기가스는 단순한 성경이 아닌 사탄이 인간의 몸을 빌려 작성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성경인 셈이죠. 그는 자신을 세상에 부를 수 있는 주문과 인간이라면 누구나 구미가 당기는 세상의 진실을 이 코덱스 기가스에 적어두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예언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코덱스 기가스가 찢어진 겁니다. 세상에 나오면 안 될 이야기가 세상에 적혀 있으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 상상조차 안 가죠. 물론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마냥 거짓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탄의 성경인 코덱스 기가스는 어쩌다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일까요? 1200년 베네딕트 수도원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 책의 진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덱스 기가스의 진실. 죄송합니다. 부디 죄값을 모두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1200년 베네딕트 수도원의 한 수도사 헤르만은 심판을 목적에 두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라면 어겨선 안 될 절대적인 규를 어긴 탓이었죠. 이에 따라 수도원에는 헤르만을 산채로 벽에 가두는 징분을 내리기로 하였고, 헤르만은 좌절하게 됩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방법이 있다면 계시를 내려주소서. 헤르만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수도원에서 헤르만의 징벌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 하루 만에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담은 성서를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헤르만은 징벌을 기다릴 뿐이었죠. 헤르만, 내가 너에게 빛을 내리노니
너는 세상과 나 사이에 길이 되도록 하여라. 헤르만의 간절한 기도에 신이 응답이라도 한 것일까? 헤르만의 귓가엔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와 헤르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며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헤르만은 하루 만에 680쪽의 성경, 코덱스 기가스를 집필하게 된 것이죠. 수도원은 헤르만의 놀라운 기적을 높이사 징벌을 철회하지만 그 후 헤르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헤르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늘에서만 보이는 그림, 외계인이 찍은 도장. 예부터 전해져 온 모든 유물에는 당시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와 그 시대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찌 그리 정합하기만 하겠습니까? 간혹 이러한 유물의 정의를 모조리 깨뜨려 버리는 신비한 유물들이 발견되곤 하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페루의 나스카 문양이 됩니다. 페루의 나스카 문양은 지상에서 펼쳐진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들로 마치 외계인이 큰 도장을 여기저기 꾹꾹 찍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스카 문양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나스카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다만 당시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와 수준 높은 정교함 때문에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아무리 큰 그림이라도 무한한 노동력과 시간만 들이면 그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이 나스카 라인이 정확히 무엇이며 이곳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길래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48km에 육박하는 기괴한 선의 정체. 1939년 미국은 페루의 고대 문명을 조사하기 위해 비행기로 나스카 지형 상공을 둘러보던 중 지상에서 펼쳐진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 사이에 있는 나스카 대평원에 무려 수백 미터에 달하는 200여 개의 기하학적인 그림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직선으로 그어진 천여 개의 선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 비행하던 파일럿의 말에 따르면 거대한 그림도 그림이지만 최장 48km에 달하는 기괴한 선들의 모습에 더욱 소름이 끼쳤다고 하죠. 그것은 그림 위를 가로지르기도 하고 선들끼리 서로 겹치기도 하면서 굉장히 난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나스카 평원에 그려진 기괴한 그림들과 선들의 명칭을 각각 발견된 지명을 본떠 그림은 나스카 문양, 선은 나스카 라인으로 명명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곧 나스카에 담긴 미스터리 또한 두 가지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600년경 나스카 문양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먼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나스카 문양의 평균 크기는 대략 200m 정도가 됩니다. 실감이 잘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200m면 축구장 두 개를 합쳐놓은 길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눈으로 보면서 그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늘 날지 않는 이상 땅선 절대 이 그림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스카 문양이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고대인 그 누구도 이 그림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기원전 600년에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그림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걸까요? 설령 그렸다고 한들 본인들이 완성된 그림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림의 제작 방식엔 대표적인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기원전 600년 이미 비행 기술이 존재했다.
역사에는 세계 최초의 비행체가 1800년대에 발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나스카 문양이 제작될 당시 이미 하늘나는 열기구가 존재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들은 그 근거로 고대 나스카인들의 무덤에서 자주 발굴되는 뛰어난 직물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실제 나스카인들이 사용하는 천들은 무려 현대의 낙하산 소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높은 기밀성을 가졌습니다. 당시 만약 나스카인이 열기구의 작동 원리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사용했던 천으로도 비행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죠. 각각 나스카 문양 주변엔 열기구의 화덕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들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그 안에 있던 돌들엔 불을 피운 흔적까지 검출되었습니다. 물론 뛰어난 직조술을 가지고 주변에 불을 피운 흔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기구를 사용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인류 최초의 비행체는 1800년대가 아닌 기원전 600년경이 되는 거죠. 나스카 문양은 확대법을 사용했다. 나스카 문양의 제작 방식으로 또 한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확대법으로 이용했을 거란 추측입니다. 확대법이란 처음엔 작은 그림부터 시작해 점차 점진적으로 그림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말하죠. 이렇게 하면 크게는 그릴 수 있겠지만 정확한 선은 못 그리지 않습니까? 정확한 선을 그려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올곧는 일직선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죠. 넉넉한 양의 말뚝과 밧줄만 준비하면 됩니다. 컴퍼스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말뚝의 끈을 연결해서 컴퍼스처럼 중심점을 활용하면 곡선이 가능하고 말뚝과 말뚝 사이에 끈을 연결하면 정확한 직선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 이론적으로는 축구장만한 그림도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다만 확대법을 이용해 우여곡절 끝에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비행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 그림을 확인하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일 겁니다. 수백 개의 모든 그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는 그림을 저녁에 걸쳐 그렸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스카라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스카라인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사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자들도 나스카 문양보단 나스카 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죠. 나스카 문양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성을 가지는 데 반해 나스카 라인의 수많은 선은 명확한 목적 없이는 제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스카 라인은 그림이 아니라 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들을 굳이 제작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선들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 그 의미와 용도를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확실한 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외계인들이 사용하던 활주로였을 것이다.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 그린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선들이 상공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점은 더욱 의문을 자아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이러한 거대한 선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이는 외계인을 위한 활주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역시 가설에 불과하죠. 결국 나스카 라인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신비로운 선들의 의미와 용도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뾰족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죠. 섬주민 증발 사건, 베니싱 현상, 그리고 주민 증발 사건.
베니싱 현상은 사람이나 사물 등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이 베니싱 현상은 현대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세계 5대 미스터리로 불리죠. 그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로어노크 섬 주민 증발 사건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산업혁명의 한계를 느낀 당시의 유럽 국가는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식민지 개척에 거듭 실패했고 17세기가 되어서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죠. 1584년 월터 롤리경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으로부터 식민지 개척의 임무를 받아 대서양으로 나섭니다. 이윽고 북아메리카의 동해안 인근을 탐험하게 되죠. 월터 롤리경은 지금의 미국 버지니아주를 최초로 발견한 유능한 탐험가로서 당시 영국에서도 기대가 큰 출항이었습니다. 월터 롤리경은 이내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어노크 섬이 되죠. 탐험대는 곧장 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월터 롤리경은 이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섬 하나를 발견했으나 지배할 수 없겠어. 발을 디딜 때마다 푸석한 땅이 반겨주었고 오랜 기간 식량난이 지속된 탓인지 앙상한 원주민은 쓸모가 없어 보이는군. 시민지 운영 경험이 많은 월터 롤리경조차 로어노크 섬의 척박한 땅을 감당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원주민의 강한 적대심과 거센 반발이 더해져 로어노크 섬의 1차 개혁 임무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섬에 남게 된 아들. 로어노크 섬의 1차 개척 임무가 실패한 지 3년이 지난 1587년, 월터 롤리의 절친한 친구였던 존 화이트는 로어노크 섬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자기 아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탐험대원을 이끌고 다시 한번 섬에 방문하게 됩니다. 존은 월터를 반면교사 삼아 원주민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여 결국 원주민과 가까워지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그 결과 존의 탐험대는 로어노크 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존의 아들은 원주민과 결혼을 해서 이쁜 아기까지 낳는 데 성공했으니 이 아기가 바로 신대륙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 국적의 아이, 버지니아 테어가 되죠. 그만큼 존은 로어노크 섬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했으며 나아가 식량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어노크 섬의 상태는 끔찍하리만큼 좋지 않았죠. 결국 존은 가족을 뒤로한 채 물자 보충을 위해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공터가 된 로어노크 섬. 존 화이트는 험난한 항해 끝에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지만 로어노크 섬에 두고 온 가족이 아른거려 빠르게 성과를 보고한 후에 물자를 요구했습니다. 영국은 이에 흔쾌히 존을 보내주려 했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대서양은 이미 스페인의 함대가 장악해버린 상황. 모든 함선의 출항은 금지되었고 심지어 출항할 수 있는 함선은 모두 전쟁에 투입되어 버린 겁니다. 존 화이트는 결국 영국에 묶여 전전긍긍하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나서야 존 화이트는 로어노크 섬을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간은 무려 3년이 지나 있었죠. 그렇게 들뜬 마음도 잠시 3년 만에 밝은 로어노크 섬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존 화이트의 기대감은 삽시간에 불안과 공포로 바뀌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섬을 헤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을 헤매어도 섬에는 가족은커녕 원주민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도 그대로 있고 사용하던 물건, 심지어 손주의 장난감까지 그대로 있는 섬에 사람만 온데간데 사라진 것이죠. 존 화이트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섬에 남아있는 가족을 비롯한 115명의 사람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는데 이유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결국 존 화이트는 12년이란 시간 동안 가족을 찾아 전 세계를 떠돌게 됩니다. 주변의 섬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세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으나 사라진 이들은 찾을 수가 없었죠. 존의 가족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씻기마저 그대로 둔 채 사라진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존 화이트의 일기를 발췌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 그리고 로어노크 섬의 친구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세계를 헤매었다. 그리고 세 가지 가설에 다다르기 이른다. 첫째는 애석하게도 수장당했다는 가설이다. 그들은 로어노크 섬의 물자가 한없이 부족했을 것이고 내가 돌아오지 않자 직접 영국으로 향했을 수 있다. 허나 당시 영국은 스페인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들은 스페인 함대에 의해 수장되었을 가능성이다. 둘째, 인근에 있던 다섬의 원주민에 의해 몰살되었을 가능성이다. 12년간 우리 영국에서는 로어노크 섬 주변에 조사단을 꾸준히 보냈고 그중 존 스미스가 지휘관으로 있었던 당시 로어노크 섬 주변 파우아탄족에게 포로로 잡힌 적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로어노크 섬을 비롯한 여러 섬의 동맹을 제안했으나 자신들의 동맹을 거절했으며 동맹을 거절했던 부족은 몰살시킨다는 이야기였다. 만일 로어노크 섬에 있었던 내 가족을 몰살시켰다면 나는 바우아탄족을 멸족하리라. 마지막으론 타섬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다. 내가 로어노크 섬에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당시 마을 중심부 나무엔 크로아톤이란 단어가 새겨져 있었는데 크로아톤이란 현재 헤트리스 섬으로 로어노크에는 먹고 살기 위해 크로아탄으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 다만 내가 크로아톤 섬을 방문했을 땐 로어노크 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혹여나 다른 섬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는 여전히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나무정령 코마다 1997년 일본의 지브리에서 신비로운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습니다. 모노노케 히메. 한국에선 원령공주로 불리는 모노노케 히메를 보면 귀여운 캐릭터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코마다가 되죠. 코마다란 나무 정령이 모티브가 된 캐릭터로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신성시되는 정령입니다. 고목을 잘랐는데 피가 나왔다면 그 나무를 자른 이는 평생 고통에 시달리다 심한 경우 죽기도 했다. 그렇기에 코마다가 깃든 나무는 절대 베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전설이 존재하는 나무 정령은 본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악귀가 아닙니다. 원령공주 속 귀여운 외모로 표현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무 정령은 숲속에 오래된 나무에 깃들어 살며 숲을 보호하는 요정과 같은 존재죠. 그렇기에 한국에서도 나무 정령 혹은 몽령이라 부르며 나무 정령을 기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선 나무 정령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무 정령은 실존하지 않은 것일까요? 가고시마 현의 야쿠시마 숲에는 무려 3천여 년간 숲을 지켜온 거대한 삼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삼나무가 바로 나무 정령의 보금자리지요. 삼나무는 둥글고 반투명한 물체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귀여운 두 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죠. 또 다른 형상에서는 마치 하품하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나무 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론 절대 확인할 수 없어요.
마치 발광체처럼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카메라로 찍어야만 보입니다. 나무정령 촬영에 성공한 이는 하나같이 나무정령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나무정령에 대한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죠. 영적 존재, 나무정령. 물론 모든 나무정령 사진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인간은 이해하지 못할 걸 마주하면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러한 성향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과거엔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존재를 몰랐던 것도 현재의 존재가 밝혀지며 기술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았을 때 나무정령 역시 언젠간 밝혀지지 않을까요? 지구 속 또 다른 지하 세계. 1829년 4월의 그날, 북극해는 평소와 달리 거칠었습니다. 노르웨이 여부 옌슨 얀센과 아들 올랍은 배에서 종일 고기를 잡았죠. 이 근처에는 더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걸. 여행이나 가면서 다른 조업지를 찾아볼까? 옌슨의 말에 올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자는 북극해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제가 잠시 눈을 붙일 테니 무슨 일 있으면 꼭 깨워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옌슨 또한 배에 누워 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아버지,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려오고 있어. 강풍과 회오리 바람에 휘말린 채 배는 거대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얀센 부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바다에 있었던 거죠.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물도 단물이고 나침반도 작동하지 않는구나. 곧 그들은 거대한 키의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크 옷과 금 장신구를 착용한 그들은 얀센 부자를 자신의 배로 초대하였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이것은 지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지하 세계 아가르타. 그렇게 얀센 부자는 아가르타라는 지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리돔 아래 펼쳐진 이상적인 도시. 인공 태양과 같은 스모키가 거대한 동식물까지 유리돔 안에 펼쳐진 아가르타의 모습은 마치 환상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지상 세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도의 문명이 여기에 존재했던 겁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중력과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인들은 바퀴가 아닌 긴 레일 위를 달리는 이동수단을 이용했습니다. 배 또한 증기가 아닌 다른 힘으로 움직였죠. 1829년 당시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니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평균 수명이 600에서 800세라니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100세가 되어야 성일식을 치르고 결혼을 할 수가 있죠. 학교는 30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그중 10년은 음악 교육에 전념합니다. 아가르타의 문화와 전통 또한 지상 세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얀센 부자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건 바로 거대 생물체의 존재였고요. 아니, 포도 한 송이가 2m가 넘습니다. 한 알 한 알이 오렌지만한 크기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는 인간 머리보다 컸고 숲의 거목들은 300m가 넘었습니다.
아그르타에서의 2년 반이 지나고 얀센 부자는 마침내 지상 세계로 돌아가기 결심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지상 세계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지구 북쪽과 남쪽 빈결지대만 통과하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그르타 통치자의 도움으로 그들은 북쪽 빈결지대를 향해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얼음산을 오르내리며 살아가는 건 여간 힘겨운 게 아니었죠. 영화의 날카로운 추위와 강풍 또한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걱정 마라, 아들아.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야.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친 눈보라 속에서 옌슨이 길을 잃고야 만 것이죠. 올랍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에 계신 거예요? 결국 올랍은 혼자 남겨진 채 북극해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는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어부들에게 발견되었죠. 스모키가 지하 세계를 기록하다. 수년 후 올랍은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아가르타에 대한 경험담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날 미친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겠구나. 하나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게 올랍의 경험담은 스모키 가시란 제목의 책으로 정리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책에는 아가르타의 문명 수준, 주민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기온강 등의 지명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선 인류의 문명의 기원이 지하 세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여길 거라는 건 잘 알고 있다. 허나 내가 본 건 사실이다. 나는 이를 꼭 죽기 전에 얘기해야겠다 생각했어. 올랍의 나이가 70세가 되던 해, 그는 임종 직전에 친구 엠버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세계의 아가르타 존재 여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끝없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언젠가 그 실체가 밝혀지리란 기대와 함께 말이죠. 사탄의 성경 코덱스 기가스. 성경 그리고 사탄. 성경과 사탄,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하지만 세상엔 사탄의 성경이라 불리는 책이 존재하죠. 바로 코덱스 기가스입니다. 현재 스웨덴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코덱스 기가스는 겉보기에는 언뜻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펼치는 순간 세계의 불가사의라 불릴 만큼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1200년쯤 보헤미아 동부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한 책이 제작됩니다. 길이 1m에 두께 0.5m에 달하는 거대한 책으로 무게는 무려 일반 성인 남성의 몸무게와 흡사한 75kg에 육박하죠. 이 책에는 의학과 생리학, 고대학, 건축학, 연금학, 그 밖에 수많은 학문과 함께 주술과 엑소시즘 같은 종교적인 부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자는 이 서적에 인간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정도죠. 이 책의 이름이 코덱스 기가스가 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책을 뜻하죠. 문제는 이 거대한 책을 한 사람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집필했다는 사실입니다. 코덱스 기가스를 한 사람이 집필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글자 수로만 계산하더라도 최소 7년이 걸리는 양입니다. 게다가 코덱스 기가스에는 수많은 사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한 사람이 최소 20년간 코덱스 기가스만 집필했을 때 완성할 수 있는 분량이죠. 여기에 수도사로 사는 생활을 고려해 본다면 코덱스 기가스는 최소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큰 작업입니다. 코덱스 기가스의 방대한 내용 때문에 몇몇 학자는 코덱스 기가스가 하루 만에 쓰였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엔 맹점이 있으니 바로 필체가 되죠.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필체. 사람은 변화합니다. 하물며 글씨체는 30년이란 세월을 지나면 함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코덱스 기가스의 필체는 시간의 흐름을 부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첫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가 모두 동일한 필체로 쓰여 있습니다. 현대 컴퓨터 자판으로 작성된 책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일체 흐트러짐 없이 작성되었으며 이는 다소 이질적이기까지 하죠. 필적이란 작업자의 감정 상태나 피로도, 작성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덱스 기가스는 그마저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우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코덱스 기가스의 필적에서는 그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탈자는 물론이거니와 흔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은 모습이죠. 또한 책에 사용된 모든 잉크는 단 하나로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쓰지 않고서는 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학자의 말 중 초월적 존재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덱스 기가스는 성경이기에 천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림을 보면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할 거죠. 두 개의 뿔과 갈라진 혀, 날카로운 손톱, 어딜 봐도 천사보단 악마의 모습에 가까운 그림은 코덱스 기가스의 중반부에 뜬금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사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덩그러니 그려져 있어 한 가지 추측할 수가 있죠. 바로 코덱스 기가스를 집필한 존재는 악마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덱스 기가스에는 잃어버린 페이지마저 이 이야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 책은 총 640쪽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중세시대 책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물임에도 16페이지가 언제 어떻게 유실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책을 살펴보면 누군가 고의로 찢은 듯한 모습마저 보이는데 어떤 학자는 이러한 면을 토대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죠. 코덱스 기가스는 단순한 성경이 아닌 사탄이 인간의 몸을 빌려 작성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성경인 셈이죠. 그는 자신을 세상에 부를 수 있는 주문과 인간이라면 누구나 구미가 당기는 세상의 진실을 이 코덱스 기가스에 적어두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예언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코덱스 기가스가 찢어진 겁니다. 세상에 나오면 안 될 이야기가 세상에 적혀 있으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 상상조차 안 가죠. 물론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마냥 거짓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탄의 성경인 코덱스 기가스는 어쩌다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일까요? 1200년 베네딕트 수도원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 책의 진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덱스 기가스의 진실. 죄송합니다. 부디 죄값을 모두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1200년 베네딕트 수도원의 한 수도사 헤르만은 심판을 목적에 두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라면 어겨선 안 될 절대적인 규를 어긴 탓이었죠. 이에 따라 수도원에는 헤르만을 산채로 벽에 가두는 징분을 내리기로 하였고 헤르만은 좌절하게 됩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방법이 있다면 계시를 내려주소서. 헤르만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수도원에서 헤르만이 징벌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 하루 만에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담은 성수를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헤르만은 징벌을 기다릴 뿐이었죠. 헤르만, 내가 너에게 빛을 내리노니 너는 세상과 나 사이에 길이 되도록 하여라. 헤르만의 간절한 기도에 신이 응답이라도 한 것일까? 헤르만의 귓가엔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와 헤르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며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헤르만은 하루 만에 680쪽의 성경, 코덱스 기가스를 집필하게 된 것이죠. 수도원은 헤르만의 놀라운 기적을 높이사 징벌을 철회하지만 그 후 헤르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헤르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늘에서만 보이는 그림, 외계인이 찍은 도장. 예부터 전해져 온 모든 유물에는 당시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와 그 시대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찌 그리 정합하기만 하겠습니까? 간혹 이러한 유물의 정의를 모조리 깨뜨려 버리는 신비한 유물들이 발견되곤 하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페루의 나스카 문양이 됩니다. 페루의 나스카 문양은 지상에서 펼쳐진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들로 마치 외계인이 큰 도장을 여기저기 꾹꾹 찍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스카 문양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나스카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다만 당시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와 수준 높은 정교함 때문에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아무리 큰 그림이라도 무한한 노동력과 시간만 들이면 그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이 나스카 라인이 정확히 무엇이며 이곳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길래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48km에 육박하는 기괴한 선의 정체. 1939년 미국은 페루의 고대 문명을 조사하기 위해 비행기로 나스카 지형 상공을 둘러보던 중 지상에서 펼쳐진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 사이에 있는 나스카 대평원에 무려 수백 미터에 달하는 200여 개의 기하학적인 그림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직선으로 그어진 천여 개의 선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 비행하던 파일럿의 말에 따르면 거대한 그림도 그림이지만 최장 48km에 달하는 기괴한 선들의 모습에 더욱 소름이 끼쳤다고 하죠. 그것은 그림 위를 가로지르기도 하고 선들끼리 서로 겹치기도 하면서 굉장히 난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나스카 평원에 그려진 기괴한 그림들과 선들의 명칭을 각각 발견된 지명을 본떠 그림은 나스카 문양, 선은 나스카 라인으로 명명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곧 나스카에 담긴 미스터리 또한 두 가지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600년경 나스카 문양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먼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나스카 문양의 평균 크기는 대략 200m 정도가 됩니다. 실감이 잘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200m면 축구장 두 개를 합쳐놓은 길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눈으로 보면서 그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늘 날지 않는 이상 땅선 절대 이 그림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스카 문양이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고대인 그 누구도 이 그림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기원전 600년에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그림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걸까요? 설령 그렸다고 한들 본인들이 완성된 그림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림의 제작 방식엔 대표적인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기원전 600년, 이미 비행 기술이 존재했다. 역사에는 세계 최초의 비행체가 1800년대에 발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나스카 문양이 제작될 당시 이미 하늘나는 열기구가 존재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들은 그 근거로 고대 나스카인들의 무덤에서 자주 발굴되는 뛰어난 직물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실제 나스카인들이 사용하는 천들은 무려 현대의 낙하산 소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높은 기밀성을 가졌습니다. 당시 만약 나스카인이 열기구의 작동 원리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사용했던 천으로도 비행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죠. 각각 나스카 문양 주변엔 열기구의 화덕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들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그 안에 있던 돌들엔 불을 피운 흔적까지 검출되었습니다. 물론 뛰어난 직조술을 가지고 주변에 불을 피운 흔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기구를 사용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인류 최초의 비행체는 1800년대가 아닌 기원전 600년경이 되는 거죠. 나스카 문양은 확대법을 사용했다. 나스카 문양의 제작 방식으로 또 한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확대법으로 이용했을 거란 추측입니다. 확대법이란 처음엔 작은 그림부터 시작해 점차 점진적으로 그림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말하죠. 이렇게 하면 크게는 그릴 수 있겠지만 정확한 선은 못 그리지 않습니까? 정확한 선을 그려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올 걷는 일직선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죠. 넉넉한 양의 말뚝과 밧줄만 준비하면 됩니다. 컴퍼스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말뚝의 끈을 연결해서 컴퍼스처럼 중심점을 활용하면 곡선이 가능하고 말뚝과 말뚝 사이에 끈을 연결하면 정확한 직선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 이론적으로는 축구장만한 그림도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다만 확대법을 이용해 우여곡절 끝에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비행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 그림을 확인하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일 겁니다. 수백 개의 모든 그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는 그림을 저녁에 걸쳐 그렸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스카 라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스카 라인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사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자들도 나스카 문양보단 나스카 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죠. 나스카 문양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성을 가지는 데 반해 나스카 라인의 수많은 선은 명확한 목적 없이는 제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스카 라인은 그림이 아니라 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들을 굳이 제작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선들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 그 의미와 용도를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확실한 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외계인들이 사용하던 활주로였을 것이다.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 그린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선들이 상공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점은 더욱 의문을 자아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이러한 거대한 선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이는 외계인을 위한 활주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역시 가설에 불과하죠. 결국 나스카 라인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신비로운 선들의 의미와 용도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뾰족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죠. 섬주민 증발 사건, 베니싱 현상, 그리고 주민 증발 사건. 베니싱 현상은 사람이나 사물 등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이 베니싱 현상은 현대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세계 5대 미스터리로 불리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로어노크 섬 주민 증발 사건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산업혁명의 한계를 느낀 당시의 유럽 국가는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식민지 개척에 거듭 실패했고 17세기가 되어서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죠. 1584년 월터 롤리경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으로부터 식민지 개척의 임무를 받아 대서양으로 나섭니다. 이윽고 북아메리카의 동해안 인근을 탐험하게 되죠. 월터 롤리경은 지금의 미국 버지니아주를 최초로 발견한 유능한 탐험가로서 당시 영국에서도 기대가 큰 출항이었습니다. 월터 롤리경은 이내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어노크 섬이 되죠. 탐험대는 곧장 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월터 롤리경은 이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섬 하나를 발견했으나 지배할 수 없겠어. 발을 디딜 때마다 푸석한 땅이 반겨주었고 오랜 기간 식량난이 지속된 탓인지 앙상한 원주민은 쓸모가 없어 보이는군. 시민지 운영 경험이 많은 월터 롤리경조차 로어노크 섬의 척박한 땅을 감당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원주민의 강한 적대심과 거센 반발이 더해져 로어노크 섬의 1차 개혁 임무는 결국 숲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섬에 남게 된 아들. 로어노크 섬의 1차 개척 임무가 실패한 지 3년이 지난 1587년 월터 롤리의 절친한 친구였던 존 화이트는 로어노크 섬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자기 아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탐험대원을 이끌고 다시 한번 섬에 방문하게 됩니다. 존은 월터를 반면교사 삼아 원주민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여 결국 원주민과 가까워지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그 결과 존의 탐험대는 로어노크 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존의 아들은 원주민과 결혼을 해서 이쁜 아기까지 낳는 데 성공했으니 이 아기가 바로 신대륙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 국적의 아이, 버지니아 테어가 되죠. 그만큼 존은 로어노크 섬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했으며 나아가 식량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어노크 섬의 상태는 끔찍하리만큼 좋지 않았죠. 결국 존은 가족을 뒤로한 채 물자 보충을 위해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공터가 된 로어노크 섬. 존 화이트는 험난한 항해 끝에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지만 로어노크 섬에 두고 온 가족이 아른거려 빠르게 성과를 보고한 후에 물자를 요구했습니다. 영국은 이에 흔쾌히 존을 보내주려 했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대서양은 이미 스페인의 함대가 장악해버린 상황. 모든 함선의 출항은 금지되었고 심지어 출항할 수 있는 함선은 모두 전쟁에 투입되어 버린 겁니다. 존 화이트는 결국 영국에 묶여 전전긍긍하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나서야 존 화이트는 로어노크 섬을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간은 무려
3년이 지나 있었죠. 그렇게 들뜬 마음도 잠시 3년 만에 밝은 노어노크 섬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존 화이트의 기대감은 삽시간에 불안과 공포로 바뀌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섬을 헤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을 헤매어도 섬에는 가족은커녕 원주민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도 그대로 있고 사용하던 물건, 심지어 손주의 장난감까지 그대로 있는 섬에 사람만 온데간데 사라진 것이죠. 존 화이트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섬에 남아있는 가족을 비롯한 115명의 사람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는데 이유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결국 존 화이트는 12년이란 시간 동안 가족을 찾아 전 세계를 떠돌게 됩니다. 주변의 섬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세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으나 사라진 이들은 찾을 수가 없었죠. 존의 가족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씻기마저 그대로 둔 채 사라진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존 화이트의 일기를 발췌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 그리고 로어노크 섬의 친구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세계를 헤매었다. 그리고 세 가지 가설에 다다르기 이른다. 첫째는 애석하게도 수장당했다는 가설이다. 그들은 로어노크 섬의 물자가 한없이 부족했을 것이고 내가 돌아오지 않자 직접 영국으로 향했을 수 있다. 허나 당시 영국은 스페인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들은 스페인 함대에 의해 수장되었을 가능성이다. 둘째, 인근에 있던 다섬의 원주민에 의해 몰살되었을 가능성이다. 12년간 우리 영국에서는 로어노크 섬 주변에 조사단을 꾸준히 보냈고 그중 존 스미스가 지휘관으로 있었던 당시 로어노크 섬 주변 파우아탄족에게 포로로 잡힌 적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로어노크 섬을 비롯한 여러 섬의 동맹을 제안했으나 자신들의 동맹을 거절했으며 동맹을 거절했던 부족은 몰살시킨다는 이야기였다. 만일 로어노크 섬에 있었던 내 가족을 몰살시켰다면 나는 파우아탄족을 멸족하리라. 마지막으론 타섬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다. 내가 로어노크 섬에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당시 마을 중심부 나무엔 크로아톤이란 단어가 새겨져 있었는데 크로아톤이란 현재 헤트리스 섬으로 로어노크에는 먹고 살기 위해 크로아탄으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 다만 내가 크로아톤 섬을 방문했을 땐 로어노크 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혹여나 다른 섬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는 여전히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나무정령 코마다. 1997년 일본의 지브리에서 신비로운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습니다. 모노노케 히메. 한국에선 원령공주로 불리는 모노노케 히메를 보면 귀여운 캐릭터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코마다가 되죠. 코마다란 나무 정령이 모티브가 된 캐릭터로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신성시되는 정령입니다. 고목을 잘랐는데 피가 나왔다면 그 나무를 자른 이는 평생 고통에 시달리다 심한 경우 죽기도 했다. 그렇기에 코마다가 깃든 나무는 절대 베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전설이 존재하는 나무 정령은 본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악귀가 아닙니다. 원령공주 속 귀여운 외모로 표현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무 정령은 숲속에 오래된 나무에 깃들어 살며 숲을 보호하는 요정과 같은 존재죠. 그렇기에 한국에서도 나무 정령 혹은 몽령이라 부르며 나무 정령을 기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선 나무 정령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무 정령은 실존하지 않은 것일까요?
가고시마현의 야쿠시마 숲에는 무려 3천여 년간 숲을 지켜온 거대한 삼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삼나무가 바로 나무정령의 보금자리지요. 삼나무는 둥글고 반투명한 물체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귀여운 두 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죠. 또 다른 형상에서는 마치 하품하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나무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론 절대 확인할 수 없어요. 마치 발광체처럼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카메라로 찍어야만 보입니다. 나무정령 촬영에 성공한 이는 하나같이 나무정령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나무정령에 대한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죠. 영적 존재, 나무정령. 물론 모든 나무정령 사진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인간은 이해하지 못할 걸 마주하면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러한 성향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과거엔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존재를 몰랐던 것도 현재의 존재가 밝혀지며 기술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았을 때 나무정령 역시 언젠간 밝혀지지 않을까요?